서울 강남의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고급 멤버십 클럽의 VIP 룸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썩어 빠진 욕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한서윤은 자신의 옆에 앉아 불안한 듯 연신 다리를 떨고 있는 오빠 한재석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까지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뿐인 여동생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넘기려는 그의 비겁한 계획을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들이 조명 아래서 기괴하게 반짝이는 동안 재석은 서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룸의 문 쪽을 힐끔거렸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는데 이는 곧 들이닥칠 채권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물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드는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고, 비록 이곳에 끌려왔을지 언정 자신의 존엄성마저 저들에게 짓밟히게 두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며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잠시 후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했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자 시끌벅적하던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위압감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YJ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태준이었으며, 그의 등장은 단순한 사채업자의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선사했다. 한재석은 강태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허리를 90도로 굽혔고,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다가가려 했으나 경호원의 제지에 막혀 주춤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강태준은 재석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와 소파의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으며, 그 우아하면서도 오만한 몸짓은 그가 이 공간의 포식자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서윤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이는 두려움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고, 자신을 물건 취급하는 이 상황에 대한 거부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시선이 천천히 서윤에게 머물렀을 때 그녀는 그의 눈동자가 소문처럼 차갑고 무미건조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읽어내고 의아해했다. 재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준에게 서윤을 소개하며 그녀의 외모와 학벌을 상품 설명하듯 늘어놓기 시작했고,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라면 여동생의 인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그의 태도에 서윤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강태준은 재석의 말이 지루하다는 듯 한 손으로 턱을 괴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는데, 그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시계추 소리처럼 룸 안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래서 이 여자만 넘기면 20억의 빚을 전부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건가? 강태준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자 재석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비굴하게 동의했고,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오빠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진 후 강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려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무슨 거래를 하든 난 동의한 적 없어요. 라고 또렷하게 말하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재석은 기겁하며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앉히려 했으나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손을 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었고, 그 비참한 모습은 서윤으로 하여금 오빠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서윤의 당돌한 태도에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미미한 호선을 그렸고,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내
만년필로 거침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몸값이 아니라 내 놈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값이다. 강태주는 수표 한 장을 찢어 재석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종이 조각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지자 재석은 허겁지겁 그것을 주워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서유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룸을 뛰쳐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서유는 망연자실하여 닫힌 문을 바라보았고 이제 이 방에는 자신과 저 위험한 남자 단둘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했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리자 서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으나 소파 등받이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시선을 맞추었고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숨이 멎을 정도로 조각 같았으나 그 눈빛은 여전히 읽을 수 없는 심형과도 같아 서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따라와. 강태주는 짧은 명령만을 남기고 등을 돌려 룸을 나갔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의 뒤를 따랐다. 클럽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오르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만이 그들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고 서유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했다. 강태주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여념이 없는 듯 보였지만 실은 창문에 비친 서윤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고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게 깊은 한숨을 삼켰다. 한남동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강태준의 저택은 요새처럼 견고하고 웅장했으며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이곳이 외부와 단절된 그들만의 세상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차가 정원에 멈춰 서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서유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차에서 내렸고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현관문이 마치 감옥의 입구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해졌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차갑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집안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만이 차가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강태주는 외투를 벗어 사용인에게 건네며 서윤에게 2층의 가장 안쪽 방을 가리켰고 저기가 네가 지낼 방이다. 필요한 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씻고 쉬도록 해 라고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자신을 샀다면 당연히 모욕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강태주는 난 강요하지 않아. 네가 스스로 원할 때까지 손대지 않을 거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서재로 사라져버렸다. 안내받은 방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방금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되새기며 앞으로 자신이 처한 운명과 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눈물을 흘리는 대신 주먹을 굳게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한서윤의 감긴 눈꺼풀을 간지럽혔고 그녀는 무거운 눈을 뜨며 낯선 천장의 무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밤의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몸을 감싸고 있는 최고급 실크,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과 방안을 채우고 있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는 이곳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서유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았던 집 전체보다 넓어 보였고 모든 가구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은 위화감을 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실과 연결된 드레스룸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과 가방, 구두들이 백화점 진열장처럼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 한 벌을 꺼내 몸에 대보았을 때 그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는데 모든 의상이 그녀의 신체 사이즈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깨닫자 등골이 서늘해지며 그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더 깊어졌다. 서유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가장 수수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골라 입고 방을 나섰는데 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1층 거실에 다다르자 넓은 창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그곳에서는 정원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기계처럼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다. 그녀가 현관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중년의 여성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앞을 막아섰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이닝룸으로 가실 것을 권유했다. 다이닝룸의 긴 테이블 끝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태블릿 PC로 경제 뉴스를 확인하며 한 손으로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서윤의 등장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맞은편이 아닌 그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의자를 빼고 앉았으나 식욕이 전혀 돌지 않아 눈앞에 놓인 화려한 조식 메뉴들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침묵을 견디다 못한 서윤이 먼저 입을 열어 대체 저를 언제까지 이곳에 가둬둘 생각이죠?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태주는 여전히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였다. 가둬둔다니 표현이 거칠군. 넌 내 손님이야. 태주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의 태연한 태도에 서유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님이라면서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끌고 왔나요? 전 지금 당장 나갈 거예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야 태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차가운 눈빛에는 묘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서윤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나가서 뭘 할 거지? 갈 곳은 있고? 태준의 지적은 뼈아픈 현실을 찌르는 말이었는데 오빠가 집 보증금마저 빼서 도박판에 날린 탓에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도 의지할 친척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고 내 오빠가 저지른 짓들을 수습할 때까지 넌 내 보호 아래 있어야 해. 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다시 자리에 앉혔다. 태주는 출근 준비를 위해 다이닝 룸을 나섰고 서유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당장은 그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차고로 향하는 태준의 뒤를 수행비서가 따르며 오늘 일정을 보고했지만 태준의 머릿속은 방금 전 보았던 서윤의 반항적인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에게 있어 한서윤은 단순한 채무자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태준이 YJ그룹의 혼외자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멸시당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던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학교 뒷골목에서 상급생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쓰러져 있던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흙투성이가 된 손을 닦아주던 여학생이 바로 서윤이었다. 당시의 태주는 세상을 증오하고 있었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던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날 이후 태주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힘을 키웠고 언젠가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겠다는 목표 하나로
지옥 같은 후계자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제외한 서유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과거에 빛나던 미소를 잃어버렸고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몬 장본인이 바로 그녀의 가족이라는 사실에 태주는 분노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녀를 곁에 두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강남의 허름한 모텔 방에서 눈을 뜬 한재석은 지난밤 강태준이 던져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밤새 도박판을 전전하다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다. 그는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물을 찾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여동생이 그 대단한 강태준의 여자가 되었다면 자신에게는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돈줄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재석은 휴대폰을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YJ 그룹 회장의 처남이 될 몸이라고 떠벌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큰 소리쳤다. 물론 대부분은 그의 말을 미친 소리 취급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개 중에는 YJ 그룹과 관련된 소문에 흥미를 느끼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도 섞여 있었다. 재석의 이러한 경거망동이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과 서윤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 저택에 남겨진 서윤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2층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문을 열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로 둘러싸인 서재가 나타났다. 그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빚 갚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서유는 책장에서 최신 경제 서적과 경영 전문 잡지들을 꺼내 읽으며 잠시나마 현실의 시름을 잊고 지적 갈증을 해소했다. 밤이 깊어 태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서재의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책에 몰두해 있는 서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YJ 그룹의 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신사업에 관한 분석 리포트였는데 일반인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전문적인 내용이었다. 태준이 인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 책을 덮는 서윤을 보며 그는 짐짓 무표정한 얼굴로 남의 서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할 일이 없어서 책 좀 읽었어요.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맞받아치며 책을 제자리에 꽂아 넣었다. 태주는 책상으로 걸어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그 리포트, 내용은 이해하고 읽은 건가? 라고 도발하듯 질문을 던졌다. 서윤은 자존심이 상해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대학 때 수석 졸업했고 이 정도 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는데 그는 서윤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날개를 펼치지 못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렇다면 증명해봐. 내가 왜 널 단순히 비탄감의 대가로만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태주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져놓으며 그녀를 시험하려 했다. 서유는 망설임 없이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것이 현재 YJ 그룹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수합병건에 대한 기밀 자료임을 알아채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녀의 떨리는 질문에 태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그녀를 응시했다. 네가 그 안에서 갇혀 지내는 게 억울하다면 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서 이곳을 나갈 명분을 만들어 보라는 뜻이야. 서유는 태준의 제안이 위험한 거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갇혀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의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는 서윤을 바라보며 그녀가 과거의 그 당찬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는 갑작스럽게 울린 태준의 휴대폰 벨 소리에 의해 깨지고 말았다. 전화를 받은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는 한재석이 강남의 유흥가에서 강태준의 이름을 팔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 오빠가 또 일을 저질렀군. 아무래도 우리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정의해야 할 것 같아. 태준의 차가운 선언은 서윤에게 새로운 시련이 닥쳐왔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 정막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는데 한서윤은 방금 전태준이 내뱉은 충격적인 제안을 곱씹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이라뇨?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태준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위스키 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내 오빠 한재석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며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지금 당장 내가 그놈과의 관계를 부정하면 사채업자들은 그 즉시 내 오빠를 처리할 거다. 태주는 잔을 내려놓으며 냉정한 어조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내가 그를 처남으로 인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놈들은 내 눈치를 보느라 내 오빠를 건드리지 못할 테고 나 역시 합법적으로 그를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을 참아내야 했는데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인 판단을 흐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 오빠를 살리고 자신 또한 이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건이 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서윤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해져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태주는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첫째, 이 결혼은 철저히 계약 관계임을 명시해 주세요. 둘째, 제 오빠가 갚아야 할 20억은 제가 직접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 YJ그룹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요. 서윤의 당찬 제안에 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는데 그는 그녀가 그저 보호받기를 원하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려는 거목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좋아, 받아들이지. 내일부터 전략기획본부로 출근해. 하지만 명심해. 그곳은 전쟁터야. 내 아내라는 타이틀이 널 지켜줄 거란 기대는 버리는 게 좋을 거야. 태준의 경고는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에 대한 기대감이 숨겨져 있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즉석에서 변호사를 불러 계약서를 작성했고 서윤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태준이 준비해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도망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일원으로서 당당함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왼손 약지에 끼워 넣었는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주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상기시켜 주었다. 태준과 함께 출근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태블릿 PC로 YJ그룹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곁눈질로 훔쳐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고 태준의 옆에선 낯선 여인에 대한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태준은 보란듯이 서윤의 허리에 손을 얹고 에스코트하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이 짧은 제스처는 사내에 그녀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선포가 되었다. 33층 전략기획본부는 YJ그룹의 두뇌라 불리는 곳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에 그곳의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본부장인 최상무는 태준이 직접 데려온 서윤을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는 철저한 능력 지상주의자로서 낙하산 인사를 극도로 혐오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서윤을 팀원들에게 소개하며 오늘부터 신사업 개발팀에서 일하게 될 한서윤 씨다. 직급은 과장으로 한다 라고 짧게 통보하고는 자신의 집무실로 사라져버렸다. 갑작스러운 인사에 팀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특히 신사업 팀장인 박 차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서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서윤은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에 위축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배정받은 자리에 앉아 업무 파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자료들을 검토해 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서윤을 따돌린 채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나갔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오전 내내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때 최 상무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와 회의 자료를 찾으며 소리쳤고 비서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탓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자 서윤이 조용히 일어나 필요한 서류를 건넸다. 최 상무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시간이 급했기에 별말 없이 서류를 채가듯 받아들고 회의실로 뛰어들어갔다. 오후 2시 전략기획본부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고 태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인수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최 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인수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태준은 보고를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며 볼펜을 딱딱거렸는데 이는 그가 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였다. 그래서 결론은 포기하자는 겁니까?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안전한 길만 갈 생각이죠? 태준의 날카로운 질책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배석해 있던 서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자 박 차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저지하려 했다. 한 과장,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자네가 뭘 안다고. 박 차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서윤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말해봐. 무슨 의견이지?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는 엉망이지만 그들이 보유한 특허 기술 중
세 가지는 향후 5년 내에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입니다. 단순히 부채를 떠안는 것이 아니라 기술 특허권만을 분리 인수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우회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윤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임원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최 상무는 급히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그녀의 말이 타당함을 확인했다. 태주는 서윤을 바라보며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가 제안한 방식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전략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짐짓 무심한 척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라고 되물었고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스크린에 연결하여 밤새 준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수치들은 그녀의 주장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윽고 태준이 박수를 치자 다른 임원들도 얼떨결에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훌륭하군. 최 상무, 한 과장의 제안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해. 태준의 지시에 최 상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박 차장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고 소파에 앉아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기대 이상이더군. 솔직히 그렇게까지 잘해낼 줄은 몰랐어. 태준의 칭찬에 서윤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받아들었다. 회장님이 기회를 주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기류가 조금씩 녹아내리며 신뢰라는 따스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는 한재석이 술에 취해 비틀거하며 주머니에서 태준의 명함 서윤이 떨어뜨린 것을 주운 것을 꺼내 웨이터에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YJ 그룹 강태준 회장이 내 매제야. 오늘 술값은 전부 그쪽으로 청구해. 그의 허세에 주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가 보여준 가족사진 합성한 것들 보고는 설마 하는 마음에 굽신거렸다. 하지만 재석의 호화로운 파티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태준의 비서실장이 보낸 경호원들이었고 공포에 질린 재석을 끌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한 번만 더 회장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 그땐 혀를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조용히 지내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시죠. 재석은 질질 끌려 나가며 서윤을 저주하고 태준을 욕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태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서윤을 보호하기 위한 태준의 보이지 않는 손은 냉혹하면서도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에 대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잠이 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서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내부의 배신자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사회의 김 전무가 한재석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을 이용해 회장님을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고 그는 쥐고 있던 펜을 부러뜨릴 듯 꽉 쥐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김 전무, 그 늙은 여우가 제 무덤을 파는군. 태준은 서윤이 잠든 침실을 한번 돌아본 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혹한 미소였다.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결혼 생활은 달콤한 로맨스이기 이전에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YJ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사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이전과는 달리 한서윤의 합류 이후 묘한 활기로 차 있었는데,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업무 추진력은 팀원들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고, 박 차장마저도 이제는 그녀의 눈치를 보며 업무 협조를 구할 정도였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복잡한 수치들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오빠 한재석의 존재 때문이었다. 태준과의 계약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고,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로, 집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로 지내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요정에서는 은밀한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YJ그룹의 개국 공신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김 전무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맞은편에 앉은 한재석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한재석은 최고급 요리와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상태였지만, 김 전무가 내미는 두툼한 봉투를 보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손을 뻗었고, 그 모습은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와 다를 바가 없었다. 김 전무는 재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여동생이 강 회장의 총애를 받고 있다지? 하지만 그 자리가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 같나? 라고 이간질을 시작했다. 강 회장은 냉혈한이야.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릴 위인이지. 자네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여동생을 이용해서 강 회장의 약점을 잡아오면 내가 자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김 전무의 달콤한 유혹에 재석은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더 큰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액정에 뜬 오빠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으나 끊임없이 울리는 벨소리에 서윤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겼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석의 목소리는 비릿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고, 내 동생 재벌가 사모님 되더니 오빠 전화는 무시하기냐. 당장 회사 앞으로 나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올라가서 강서방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라는 협박에 서윤은 숨이 턱 막혀왔다. 그녀는 태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서둘러 가방을 챙겨 로비로 내려갔고, 회사 정문 기둥 뒤에 숨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재석을 발견했다. 재석은 서윤을 보자마자 다가와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인적 드문 골목길로 데려갔고, 얼굴 좋네. 떼국물 줄줄 흐르던 옛날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첨나며 비아냥거렸다. 서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고, 원하는 게 뭐야? 돈 때문이라면 더 이상 줄 수 없어. 태준 씨와의 계약 조건 잊었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재석은 코웃음을 쳤다. 계약, 웃기지 마. 너랑 강태준이 쇼하고 있다는 거 세상이 다 알면 어떻게 될까? YJ그룹 주가 폭락하고 내 남편 자리도 위태로워질걸. 재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고, 김 전무가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서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다. 50억, 현금으로 준비해. 그 정도면 내 입 다물게 할 수 있어. 재석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서윤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동시에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태준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골목길 입구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며 두 사람을 비췄고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걸어 나왔는데 역광을 받아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섬뜩했고 그 뒤로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하며 골목길을 완전히 봉쇄했다. 서유는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재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50억이라. 내 아내의 침묵값치고는 너무 싸구려 아닌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재석은 태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허세를 부리며 매제 왔어? 우리 서윤이랑 오해가 좀 있어서 라고 말을 더듬거렸으나 태준은 재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짓 하나로 그를 제압했다.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재석의 양팔을 꺾어 무릎 꿇렸고 재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처박혔다. 태준은 무릎 꿇린 재석의 앞에 쪼그리고 안자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얼굴을 툭툭 쳤는데 그 동작에는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철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가? 네가 지난주에 불법 도박장에서 쓴 차용증, 그리고 김 전무와 만나서 작당 모의한 녹취록, 심지어 네가 과거에 저지른 뺑소니 사고 기록까지. 태준이 나열하는 죄목들에 재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김 전무가 널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나? 그 늙은이는 널 쓰고 버릴 장기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네가 감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널 모른 척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태준의 냉철한 분석에 재석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며 태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서유는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오빠에 대한 실망감과 태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태준은 재석의 손을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선택해.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서 쥐 죽은 듯 살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경찰서로 가서 남은 인생을 감방에서 썩을 건지 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재석은 망설일 틈도 없이 떠나겠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고 태준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그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재석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동안 골목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서윤과 태준만이 남게 되었다. 서윤은 태준을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사과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넌 내 사람이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널 건드릴 수 없어. 태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윤이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태준은 우는 서윤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차에 태웠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는데 그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서윤은 차창에 비친 태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단순히 자신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감지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고 태준은 그녀를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침실로 옮겼다. 침대에 서윤을 눕히고 나오려던 태준의 옷자락을 잠결에 서윤이 붙잡았고 태준은 잠시 멈칫하다가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들이키며 창밖을 응시했는데 오늘 밤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김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YJ 그룹 내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신호였고, 이제 그는 서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잔혹해져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침대 협탁 위에는 해장국과 함께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쉬어. 회사에는 내가 말해뒀으니까. 태준의 투박하지만 세심한 배려의 서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상기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아침 식사도 잠시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속보는 그녀를 다시금 충격에 빠뜨렸다. YJ 그룹 계열사 사장,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배후의 고위 임원 연루 의혹 앵커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는 김 전무의 측근으로 알려진 계열사 사장이 검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태준의 반격임을 깨달았고 그가 어젯밤 재석을 처리함과 동시에 김 전무의 수족을 잘라내는 치밀한 작전을 실행했음을 알게 되었다. 태준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가 칼을 뽑으면 대포를 쏘는 무자비한 승부사였던 것이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의 찬고함을 지르며 집기들을 부수고 있었는데 한재석이라는 패를 잃고 자신의 측근마저 구속되자 수세에 몰린 짐승처럼 발악하고 있었다. 강태준, 내 놈이 감히 나를 쳐 두고 보자. 내가 죽더라도 너 하나는 반드시 길동무로 데려가겠다. 그는 비밀 금고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태준의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치명적인 자료였다. 김 전무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저녁이 되어 태준이 귀가했을 때 서윤은 현관 앞까지 마중을 나갔는데 이는 그녀가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보인 능동적인 모습이었다. 태준은 다소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몸은 좀 어때? 라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덕분에요. 그리고 뉴스 봤어요. 김 전무님 일.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태준은 넥타이를 풀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시작에 불과해.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지.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니까. 태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서윤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돕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시켜주세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서윤의 결연한 의지에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나를 돕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에서 함께 YJ 그룹의 지배 구조와 김 전무의 세력 분포도를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고 전우회를 넘어선 묘한 동질감과 신뢰가 그들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서윤은 태준이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고독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태준 또한 서윤의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고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김 전무가 사주한 산업 스파이가 신사업팀의 기밀 데이터를 빼내려는 시도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보안팀의 보고를 받은 태준은 즉시 함정을 팠고 그 미끼는 다름 아닌 서윤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서윤은 자신을 미끼로 쓰겠다는 태준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대담한 연기를 펼치기로 했다. 위험할 수도 있어. 김 전무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태준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지만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을 믿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작전 당일 서윤은 김 전무 측과 내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게 가짜 기밀 문서를 건네는 장면을 연출했고 이를 숨어서 지켜보던 산업 스파이는 쾌재를 부르며 미끼를 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에 불이 꺼지고 비상벨이 울리며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주는 CCTV 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김 전무의 몰락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체포된 스파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태준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었는데 김 전무가 노리는 건 회사가 아닙니다. 바로 사모님입니다. 라는 자백이었다. 태준의 안색이 창백해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서윤이 있는 현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그것은 김 전무가 준비한 최후의 발악이자 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잔인한 수단이었다. 화재 경보기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사무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강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한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서류 보관실 쪽이었는데 다행히 화재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현장 어디에도 서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사원증만이 주인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을린 사원증을 집어들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극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보안 팀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혼란을 틈타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괴한들이 서윤을 비상구 쪽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태주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피를 흘렸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당장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CCTV를 뒤져서 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놈들이 서윤을 해칠 수도 있으니 보안팀 정예 요원들만 소집하도록 이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이 모든 짓을 사주한 자가 김 전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만약 서윤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댄다면 그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인간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파멸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검은색 승합차 뒷좌석에 결박된 채 실려가고 있던 서윤은 머리에 씌워진 두건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차의 진동과 소음으로 미루어 보아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납치범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취해 낄낄거리며 김 전무에게 보고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통해 서윤은 자신이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협박, 도구로 이용될 것임을 깨달았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그녀는 태준이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탈출할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등 뒤로 묶인 손을 꼼지락거리며 손목시계의 버클을 풀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태준이 선물해준 스마트워치로 긴급 상황 시 위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 납치범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서윤은 가까스로 시계를 풀어 좌석 시트 틈새로 밀어 넣는 데 성공했고 비록 손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태준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을 연결해 두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는 한참을 더 달려 인천 항만 근처에 버려진 냉동 창고 앞에 멈춰 섰고 납치범들은 서윤을 거칠게 끌어내려 창고 안으로 던져 넣었다. 창고 안은 냉기가 감돌았고 녹슨 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는데 중앙에 놓인 낡은 의자에 묶인 서윤의 앞에는 김 전무가 고용했다는 해결사, 일명 독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독사는
서윤의 턱을 잡고 좌우로 돌려보며 강태준이 목을 매는 여자라기에 대단한 미인일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평범하군. 그래도 몸값은 꽤 나가겠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서윤은 독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태준 씨가 오면 당신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좋을 텐데요. 라고 경고했지만 독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뺨을 가볍게 톡톡 쳤다. 그 시각 태주는 상황실 모니터에 뜬 붉은 점을 응시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고 있었는데 서윤이 남긴 위치 신호가 인천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경호팀보다 먼저 현장으로 출발한 상태였다.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그의 스포츠카는 마치 분노한 맹수처럼 포효하고 있었고 태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을 무사히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핸들을 꽉 쥐며 과거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창고에 도착한 태주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은밀하게 접근하여 내부 동태를 살폈는데 입구에는 2명의 보초가 서 있었고 안쪽에는 최소 5명 이상의 무장 괴한들이 서윤을 포위하고 있었다. 지원 병력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태주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자신이 직접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채 보초들에게 접근했고 순식간에 그들의 급소를 가격하여 소리 없이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선 태준의 등장에 독사와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들은 태준이 혼자서 그것도 이렇게 빨리 이곳을 찾아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 혼자서 무슨 영웅놀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독사가 칼을 꺼내 들며 비웃었지만 태준의 눈빛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고 내 여자에게서 당장 떨어져라는 낮은 으르렁거림만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싸움은 순식간에 시작되었고 태주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기세로 괴한들을 몰아붙였는데 그가 젊은 시절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며 익혔던 실전 무술과 서윤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더해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독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비열한 수를 써서 태준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그의 옆구리를 칼로 긋는 데 성공했다. 붉은 선혈이 흰 셔츠를 적시며 흘러내렸지만 태준은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더 맹렬하게 독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서윤은 의자에 묶인 채 피를 흘리며 싸우는 태준을 보며 오열했고 안 돼요. 그만하세요. 태준 씨, 제발 도망가요. 라고 소리쳤지만 태준은 그녀의 외침을 뒤로한 채 마지막 남은 적들을 쓰러뜨렸다. 마침내 모든 적들이 바닥에 나뒹굴자 태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줄이 풀리자마자 서윤은 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고 태준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이제 괜찮아. 늦게 와서 미안해.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때 쓰러진 줄 알았던 독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품에서 총을 꺼내 태준의 등을 겨누었고 이를 먼저 발견한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태준의 몸을 돌려 세웠다.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창고를 울렸고 태준은 본능적으로 서윤을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총알은 태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치명상은 아니었다. 뒤늦게 도착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독사를 완전히 제압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구급대원들이 태준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셔츠를 찢었을 때
서윤의 시선이 태준의 안주머니에서 떨어진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에 머물렀다. 그것은 고등학생 시절의 서윤이 비를 맞으며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고, 사진 뒷면에는 나의 유일한 빗띠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그 사진과 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한 소년의 모습이 태준의 현재 모습과 겹쳐지며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그 아이가 태준 씨였어요? 서윤의 떨리는 물음에 태준은 고통을 참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기억해줬구나.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해서 미안해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는데,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알 수 없는 호의와 조건 없는 배려가 모두 이 오래된 인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태준은 그녀가 10년 전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죽어가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노라고 털어놓았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도,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은 것도 모두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차가운 창고 안을 따뜻한 온기로 채웠고,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로 연결되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태준은 들것에 실려가기를 거부하고 서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갔는데, 창고 밖에는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요란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서윤은 태준의 옆구리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지혈하며 다시는 혼자서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되면 저도 못 살아요. 라고 울먹였고,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안심시켰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정을 되찾았지만, 태준의 눈빛은 다시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김전무에 대한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전무, 그 늙은이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어. 이제 자비는 없다. 태준의 낮은 중얼거림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파멸의 선고였고, 서윤 또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태준과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10년 전의 그날처럼 태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고, 소년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제 그 소년은 거대한 폭풍우를 막아주는 든든한 거목이 되어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고,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김전무라는 거대한 악이 버티고 있었고, 최후의 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VIP 병동의 창백한 조명 아래 강태준은 상체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한서윤이 핏기가 가신 얼굴로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태준은 어깨를 관통한 총상의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투여를 거부하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려 했었고, 서윤이 준비한 이사회의 안건 자료들을 매의 눈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김전무는 태준이 부상으로 쓰러진 틈을 타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태준의 건강 악화와 경영 능력 부재를 구실로 해임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였다. 서윤은 태준의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정말 이 몸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제가 대신 가서 발표할 수도 있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놈들이 노리는 건 바로 내가 없는 YJ 그룹이야.
내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싸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신뢰가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고 서윤은 그 따뜻한 온기에 힘입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태준과 함께 전장에 나서는 파트너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들었다. 다음 날 아침 YJ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김 전무를 비롯한 반대파 이사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김 전무는 상석에 앉아 마이크를 두드리며 강 회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오늘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뻔뻔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론은 김 전무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는데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호원들이 들어섰고 그 뒤로 완벽한 정장 차림의 강태준과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김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일그러졌는데 죽어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태준이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과도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비록 안색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서윤은 그 옆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태준이 의장석에 앉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제가 없는 사이에 쥐새끼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군요. 라고 일갈했다. 김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회장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무리하지 마시죠. 저희는 오직 회사의 안위를 걱정해서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태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차단했다. 내 안위보다는 김 전무 당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질 진실들이 꽤나 흥미로울 테니까요. 태주는 서윤에게 눈짓을 보냈고 서윤은 단상으로 걸어나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화면에 띄웠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심호흡으로 가라앉히고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수십 명의 이사들과 주주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본부 한서윤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회장님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고 모두가 스크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신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밀 유출 시도가 있었고 그 배후를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김 전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불법 로비를 해온 정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김 전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자료입니다. 저 여자가 감히 임원을 능멸하고 있어.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니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리죠. 김 전무님이 제 오빠인 한재석 씨에게 건넨 50억 원 그리고 저를 납치하라고 사주한 심부름센터와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서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스피커에서는 김 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 여자를 처리해. 강태준이 무너질 때까지 인질로 잡아두고 필요하면 없애버려도 좋아라는 잔인한 명령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주들은 경악하며 김 전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김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건 함정이야. 음성 변조된 거야.
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상태였고 그의 추종자들조차 등을 돌리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는데 이 모든 증거는 김 전무님이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가 훔쳐갔다고 믿었던 가짜 기밀 문서 안에 숨겨진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공격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의 통쾌한 반격에 태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고 똑똑한 여자인지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 전무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끔 판을 짰던 것이다. 김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체포영장을 들고 김 전무에게 다가갔다. 김형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교사 및 납치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 전무는 강태준, 네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고 절규했지만 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당신의 헌신은 탐욕이었을 뿐이야.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며 죗값을 치르길 바라지. 태준의 말에 김 전무는 고개를 떨구었고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이사들은 태준과 서윤의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그동안 김 전무의 편에 섰던 자들은 앞다투어 충성맹세를 하며 태세 전환을 시도했다. 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정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YJ그룹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체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한서윤 과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서윤의 공로를 인정했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서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나란히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이 곁에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 문제도 해결해야겠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처리했어. 당신 오빠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 그가 김 전무와 공모했다는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라고 대답했다. 서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것이 오빠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의 결말임을 알고 있었다. 죗값을 치르고 나면 그때는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독백 같은 질문에 태주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그건 그 사람의 몫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라고 위로했다. 며칠 후 YJ그룹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고 김 전무의 라인들은 모두 숙청되었으며 능력 위주의 새로운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서윤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전략기획본부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고 더 이상 낙하산이나 회장의 아내라는 꼬리표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리더가 되었다. 언론은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강태준과 한서윤 부부를 재계의 환상적인 콤비로 칭송했고 YJ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느 늦은 오후 태준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서윤의 사무실을 찾았는데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서윤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자 태주는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 당신이 좋아하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라고 제안했다. 서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그런데 태준 씨, 상처는 좀 어때요? 라고 물으며 그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태준은 짐짓 엄살을 부리며 아직 좀 욱신거리는 것 같은데 당신이 호해주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농담을 던졌고 서윤은 까르르 웃으며 그의 가슴을 가볍게 쳤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고 그 행복한 순간은 그들이 겪어온 고난과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동반하는 법.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와 보고서를 건네며 회장님, 해외 사업부 쪽에서 긴급 타전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쪽 파트너사가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고 서류를 훑어보는 그의 눈빛은 다시 냉철한 CEO의 것으로 돌아왔다. 서윤 또한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며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하지만 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거예요. 제가 법무팀과 함께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게요. 라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태주는 그런 서윤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고 좋아, 당신만 믿지. 우리 함께 저들을 박살 내주자고라고 말하며 주먹을 내밀었다. 서윤은 태준의 주먹에 자신의 작은 주먹을 맞대며 물론이죠. 우리는 최강의 팀이잖아요 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결의에 찬 미소를 나누었고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함께 만들어갈 승리의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10년 전 그 비 오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자신이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었지만 지금은 태준이 자신의 우산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태준의 팔짱을 끼며 태준 씨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찾게 해줘서 라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나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당신은 언제나 나의 구원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라고 고백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그들은 서로의 입술을 찾으며 깊고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도시의 소음도 그들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그 시간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다. 계절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듯이 차갑고 시리던 겨울바람이 물러간 자리에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고 YJ그룹의 사옥 앞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 회색빛 도심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한서윤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 햇살을 만끽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절망 속에 살았던 자신의 처지가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지나가는 직원들은 존경과 동경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들의 시선 속에서 더 이상 낙하산이나 회장의 아내라는 편견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능력 있는 리더에 대한 신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비서가 가져다 준 일정을 확인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잠시 외출을 다녀와야 했고,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교도소로 향했는데,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홀가분하고 차분한 기분이 들어 스스로도 놀라웠다. 접견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삭막한 풍경은 그녀가 겪어왔던 지난날의 고통을 상징하는 듯했으나, 이제는 그 고통이 자신을 잠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수의를 입은 한재석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예전에 거만하고 사치스럽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수화기를 들고, 서윤아, 내 동생 잘 지냈니? 오빠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제발 태준 매제한테 말해서 나 좀 꺼내달라고 해줘. 라며 뻔뻔하게 읍소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의 비굴한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수화기를 귀에 댔고, 오빠, 아니 한재석 씨, 당신이 여기서 고생하는 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일 뿐이에요. 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재석은 서윤의 냉정한 반응에 당황하여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 이라며 악을 썼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키워준 게 아니라 팔아먹었겠지. 난 오늘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시는 내 인생에, 그리고 내 남편의 인생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온 거예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쐐기를 박았다. 앞으로 영치금도 면회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감옥 안에서 평생 반성하며 사세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니까. 서윤이 등을 돌려 면회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등 뒤에서 재석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선글라스를 벗고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속에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소녀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서윤은 밀려있는 결제 서류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오후를 보냈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들어왔는데, 그는 피곤해 보이는 서윤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오늘 많이 바빴나 보군. 저녁은 나가서 먹을까 했는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쉴까? 라고 다정하게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오늘이 우리 계약이 끝나는 날인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태주는 잠시 멈칫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 빌어먹을 계약서 진작에 찢어버렸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가요. 그 계약 제대로 마무리해야죠. 라고 그를 이끌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전망대였는데, 이곳은 태준이 어린 시절 서윤을 몰래 지켜보며 마음을 달래던 그만의 비밀 장소이기도 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밝혀 있었고,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는데,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태주는 그녀의 옆에 서서 말없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내심 긴장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유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몇 달 전 두 사람이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였고 태주는 그것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당신도 알잖아. 태준이 종이를 뺏으려 했지만 서유는 장난스럽게 피하며 잠깐만요. 조항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봐야죠. 갑은 을의 채무를 변제한다. 을은 갑의 배우자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우리 참 건조하게도 시작했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태주는 한숨을 쉬며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널 내 곁에 두려면 미안해. 널 돈으로 묶어두려 했던 거.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태준에게 다가갔고 아니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이 계약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알 기회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꺼내 종이 끝에 불을 붙였다. 불꽃은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그 계약서가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제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정의하는 종이 조각은 없어요. 채권자도 채무자도 갑도 을도 아닌 그냥 강태준과 한서윤만 남았죠. 서윤의 말에 태준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사랑해. 10년 전 그 골목길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 심장이 뛰는 한 널 사랑할 거야. 태준의 고백은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서윤의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적셨다. 태준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계약의 증표가 아니라 내 약속의 증표야. 평생 당신의 그늘이 되어주고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겠다는 약속. 나랑 진짜 결혼해 줄래? 태준의 떨리는 프러포즈에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라고 덧붙였다. 태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조건? 뭐든지 말해.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자. 서유는 빙그레 웃으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험할 때나 평화로울 때나 언제나 함께하기. 그게 내 조건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태주는 안도와 행복이 뒤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건 조건이 아니라 내 소원이야. 라고 화답하며 그녀의 입술에 깊고 진한 키스를 퍼부었다. 그로부터 1년 후 YJ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고 강태준과 한서윤은 올해의 경영인상을 공동 수상하며 재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시상식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귀빈들이 모여 있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선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한 쌍이었다.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서윤을 바라보며 이 영광을 제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영원한 사랑인 아내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해 장례를 로맨틱한 분위기로 물들였다. 서윤 역시 마이크를 이어받아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시상식이 끝나고 연회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수행원들을 뒤로 물리친 채 단둘이서 한강변을 산책했는데 시원한 강바람이 그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다. 당신, 아까 수상소감 멋지더라.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고 흔들며 칭찬하자 서윤은 당신도 꽤 연습한 것 같던데요. 느끼한 멘트 빼고는 괜찮았어요. 라고 농담을 건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강물에 부딪혀 반짝이는 윤슬처럼
영롱하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강 건너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날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들을 회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었다. 가끔은 꿈만 같아. 지옥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서윤이 나직이 중얼거리자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리가 만들어갈 제국은 이제부터니까. 태준의 눈빛은 야망과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서윤은 그 눈빛에서 무한한 신뢰와 안정을 느꼈다. 서윤은 태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설령 그곳이 또 다른 전쟁터라 할지라도 라고 속삭였고 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걱정 마. 내 옆에는 언제나 최고의 전략가가 있으니까 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뻗어 있는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고 강태준과 한서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고통과 시련을 딛고 피어난 가장 찬란한 꽃이 되어 세상에 그 향기를 전하고 있었다. 오빠에게 팔려간 그녀라는 비극적인 시작은 서로를 구원한 연인이라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고 그들의 사랑은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멀어지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비추고 화면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The End 라는 자막과 함께 긴 여운을 남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장 속에서 끝나지만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의 힘은 독자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